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화성시 병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제 경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경제 도발이 있습니다. 반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은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실망을 주는 변화무쌍한 국면입니다. 무엇보다 단합된 국민의 힘과 정부의 중심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산적인 정기국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일본 전문가이시고 G1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나름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30년 가까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회한이 서립니다. 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과의 경제전쟁 그리고 역사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에 대해서 근본 문제를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기본조약 체결 당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라든가 지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성과 사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의 역대 정부는 1910년 병합이 협박과 기만에 의한 불법 강제 점령으로 인식하고 경우에 따라 식민 지배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따라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작년 10월 30일 한국 대부분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올해 7월 달에 마침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을 핑계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도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보다 전략물자 무역관리평가가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17위이고 일본은 36위에 불과합니다. 네. 일본발 가짜뉴스 아닙니까? 네, 일본이 뭘 모르고 그랬는지 알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전략물자를 더 많이 유출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꾸준히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본 스스로가 말이 바뀝니다만은 결정적일 때마다 아베 총리나 장관들이 문제는 강제징용 판결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즉 이 정치적 이유를 경제적 문제로 옮겼으며 그동안 정경분리의 관행을 아베 정권이 깬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신문들도 그렇게들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 양국 간의 문제만 아니라 국제 분업과 자유무역의 근본적인 체제를 깨트린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무역 분쟁의 책임도 일본에게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7월 1일 발표하고 7월 4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핵심적인 부품 소재에 대해서 일본이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일 이후로 한일 간에는 오히려 한일 양국의 경제나 또는 사회 심지어 민간 교류까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 일본의 조치가 한국에도 물론 많은 불편을 주고 있지만 일본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국 장관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들 때문에 뉴스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보수를 자칭하는 어떤 유튜버는 과연 일본이 몇 번이나 더 사죄를 해야 상황이 좋아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부대 대표라는 분은 아베께서 사과했다. 이제는 일본을 용서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남은 여생 편히 지내시라. 그리고 직전 대통령의 동생 되시는 분은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등의 수많은 일본을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예, 일본이 사과를 여러 차례 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사과하고 며칠 안 되면 또 반대의 얘기를 하고 심지어 최고 지도자마저도 눈곱만 치도 뭐 할 생각이 없다는 대단히 자극적인 말씀을 반복하시기 때문에 사과를 해놓고도 전혀 사과했다는 느낌을 못 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이후만 보더라도 위안부의 강제성을 그 일본의 관여를 조금이나마 인정했던 그 고노다마에 대해서 소위 검증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정에 가까운 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헌을 통해서 전쟁 가능국을 지금 획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4년 무로야마 다마에 부전의 결의하에 세계 평화 창조에 기여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포한 바가 있는 일본입니다. 그것을 정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을 바치고 다케시마의 날에 정부 인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 관련한 역사 왜곡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2014년에 일본 고유 영토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 지도 요령을 시행 시점을 2022년에서 올해로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있었던 몇 차례의 사과성 발언들이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소 관리에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들어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일본 정부 대변인보다 더 일본을 대변하려고 하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려면 진정한 사과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짜 사과는 더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네,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불매운동, 이거 소용없다는 이야기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다 듣고 계셨죠? 예, 그 문제는 민간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 있는 사람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매운동을 해봐야 일본이 망하지 않는다. 또 국민들의 이 자발적 불매운동을 비이성적인 열기다. 저급한 태행적 운동이다. 시대착오적이다. 구한 말도 아닌데 웬 불매운동이냐. 이렇게 비하하는 일부 정치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마치 일본 정부나 일본의 우파 언론들이 한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 20, 30년 전만 해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한국 국민의 여론이 하나가 돼서 일본에 대해서 비판다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거꾸로 일본의 언론과 일본 국민들이 20, 30년 전에 한국처럼 혐한 분위기에 휩쓸려가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무슨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또는 역사적으로 판정이 끝난 문제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당연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1907년에 우리 선조들은 녹그릇, 비녀들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했습니다. 또 총칼에 3.1운동 당시에 맨손으로 맞섰습니다. 일본을 힘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매운동도 일본을 망하게 할 생각이나 이거 해서 일본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소용없는 짓이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정신 유산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간 차원의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의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정신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뿐이 아닙니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각종 망언들이 릴레이처럼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반일 감정만 자극한다. 한국 정부는 한다는 그런 선동적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정부 비판 기사를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은 유력 일간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정부는 반일 감정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주장만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1 또는 피해자들이 동의하고 양국 국민들이 수용하는 안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누구에게도 지금의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교적 해결 입장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과연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예, 금년 봄 이후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고위 인사를 특사 형태로 일본의 비밀리에 파견한 것만 해도 3차례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8월 15일 대통령께서 대단히 절제된 광복절 경축사를 낭독하고 계시던 그 시간에 특사가 도쿄에서 일본의 상대의 측을 만나고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미 우리의 광복절 경축사를 24시간 이전 전에 일본 측에 사전에 알려드리고 또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마는 경축사 내용을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든가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든가 하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외교 협의에 임하는 자세로서는 몹시 유감스러운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 측은 강제징용 판결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간 또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부 간 협의가 끊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진전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고 지도자 들이 특히 일본의 아베 총리께서 이 실무 협의가 제대로 진척되도록 격려해 주시면 효과가 나타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보여주신 한일 정부 간 약속을 한국 정부가 깨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보도인데요. 좀 설명을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해주십시오. 한일 기본협정이 체결된 것이 1965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그해 1965년 12월 17일에 일본 국회가 급히 법률 제144호를 채택합니다. 그 법률 제144호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쇼와 40년, 즉 1965년 6월 22일을 기해 소멸된 것으로 한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개인적
개인 청구권은 그해 65년 6월 22일에 소멸된 것으로 한다는 것을 6개월 뒤에 법으로 만듭니다. 그 말의 뜻은 그 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협정에 개인 청구권 소멸이 분명하게 박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일본이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뒤에 소멸로 간주한다는 법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의 강제징용 노동자 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이 법률제 144호를 근거해서 그 소송을 기각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국내법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뒤로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국회에 가서 한국인의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소멸된 것은 양국 정부의 외교 보호권이 소멸됐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께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일본이 오랫동안 지속된 일본 정부 스스로의 입장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외교적 노력과 합리적 노력을 한 것은 한국 정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각종 친일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그럼 모 일간지가 낸 한국판과 일본판의 비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판에는 일제 강점기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판에는 일본 통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본 통치 시대라고 하는 표현 혹시 한국에서 과거에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국내에서는 처음 봅니다. 네. 이거는 식민 통치를 합법화하는 일본식 표현 아닙니까? 이제 흔히들 일제 시대라는 말은 우리가 쓴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제 강점기로 지금 수정이 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 통치 시대라는 용어를 국내에서 들어본 것은 처음입니다. 네. 이것은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한 근본적 해석 차이로 본다면 일본 편을 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혐한 분위기에 영합한 아주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토착 왜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토착 왜구라고 하는 말이 예. 그러니까 아십니까? 저는 이런 비판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뭐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사회가 좀 더 분명한 역사 의식을 되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잠깐 총리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뭐 직전까지 자유한국당 당원이시기도 했던 서울시내 모 대학의 교수께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고 살기 어려워서 했다라고 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도 감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그런 망언을 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죠? 또 그뿐만 아니라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모 박사께서는 제네바 유엔 인권 이사회 정기회의에 가서 조선인 노무자들의 임금은 높았고 전쟁 기간 자유롭고 편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거 일본 극우파의 인사들도 쉽게 하기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같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언필칭 지식인으로서 저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또 비슷한 처지입니다만 그런 사실 자체가 몹시 부끄럽습니다. 조선에 조력자가 있다고 하는 그 일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최근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전쟁 기간에 많이 확인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동의하시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금 문제됐던 그런 것들은 일본 정부도 일본군의 관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세계의 인권기관들이 이미 역사적 또는 사실적 판단을 끝낸 문제입니다. 이제 와서 그것과 동떨어진 모멸적 얘기를 지식인의 입으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네. 최근 배상 판결을 받은 이 강제동원 피해 위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일본이 저지른 강제 동원, 학살 이런 반인도적 범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2005년에 민간 공동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 해남도 학살 사건과 같은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한 후 정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후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위원회에 비해서 일제 강제 동원과 관련된 피해와 진상 규명을 하는 예산이 턱없이 줄었습니다. 2019년부터 예산이 조금씩 생기고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총리께서 이 부족한 현실을 좀 메꿔주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예산을 조금 늘렸고요. 내년 예산에는 아마도 27억쯤 돼 있을 겁니다. 또 인원도 10명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해남도 천인경의 경우는 많은 사람이 북한 출신이어서 연고자를 찾는 문제가 아주 진난하게 돼 있고요. 네. 또 그 현지 지방자치단체나 또 그 관련 있는 일본이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네, 또 유해봉합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속도를 내도록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갖도록 지금 그걸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일본의 이 과거사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위안부 문제가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14일 날 일본 자위대 관함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국은 초청을 했고 한국은 초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혹시 배경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작금의 양국 관계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10월 22일 날 일왕 즉위식 때 초청이 있으면 정부 인사가 참석하실 겁니까?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 갈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참석 여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라 일본이 안보 문제로 지금 수출 규제를 하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고 이는 안보 협력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사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심심치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직까지 11월까지는 유효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주장 자체가 저는 모순이고 굴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지목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목받은 처지에 군사정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건 국익에도 맞지 않고요. 네.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이 그런 부당한 조치를 철회한다면 저희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말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추진하던 지원 사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되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입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중단된 자체는 사실인가요? 근데 이 일본이 2017년에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한 이후에 2017년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낸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2019년은 중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로비 압박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요. 위안부 관련된 이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노력을 재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계속 할 것이고요. 어두운 역사는 숨기거나 왜곡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청산 노력이 있어야만 없어지는 것이라는 걸 일본의 우인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시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여쭈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뭐 환경상 원자력 규제 연장 등등이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완전히 공식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증거인멸 차원에서도 이거는 일본이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해바다에는 남북이 따로 없습니다. 바다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공조는 물론이고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 방사능에 대한 대책은 물론이고 올림픽 보이콧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올림픽 보이콧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방사능 문제는 무슨 양국 관계나 경제적인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걸 뛰어넘는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는 기본적인 요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 인류가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KOC와 IOC를 통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동 대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을 통해서 정보의 공개와 일본 입장의 설명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양 방류가 결정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일본의 공식 입장인 것 같고, 일본에 새로 입각하신 신임 환경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자보다는 좀 더 엄격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권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